자, 1065페이지 예비 논의의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유진이가 읽어주세요. 네. 예비 논의의 분석. 중국 철학자 공자에서 사상적으로 경전 번역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중국 사상 전반을 소개하는 예비 논의다. 쿠플레의 명의로 집필된 이 논의는 이 저작의 유래와 목적, 중국 경전들, 주석가들, 학파들, 그리고 소위 자연 철학에 대한 예비 논의라는 긴 이름을 달고 있다. 여기서 자연 철학이란 성리학을 가리킨다. 적응주의 선교론의 탄생 배경. 이 예비논의 일부. 잠깐만, 왜 자연 철학이라고 이들이 여기 성리학을 표현했을까? 이유는 이기론을 자꾸 전개하니까 그 자연 철학에서는 서양 자연 철학은 이성과 물질 문제를 주로 다루거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문제를 다루듯이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자연 철학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응? 그대로 자연 철학과 일치하니까. 근데 성리학은 공자 철학하고는 아주 다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적대적인 철학인데, 성리학이 이제 공자 철학 행세를 조선시대에 내내 하고, 또 송나라 후기, 그러니까 남송 때 이제 그렇게 되고, 특히 명나라 5대 황제까지 엄청나게 설쳐요, 성리학이. 근데 벌써 6대 1 때부터는 양명학이 등장해가지고 쌍벽을 이루는 사상으로 가고, 나중에는 양명학자가 이제 저기 수상, 오늘날은 총리가 되기도 하고, 또 명나라 말에는 이제 양명학이 더욱 다양하게 분화돼서 그 고증학도 나오고, 고증학은 공자가 어떤 경전에 기초해서 했고, 과연 공자의 말인지를 고증하는 유작이 많고 유고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리학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고증을 거치지 않고 주의가 공자의 말로 가정한 것들이 많거든. 대표적으로 주역에서 역학은 공자 말이라고 많이 자왈, 이렇게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들이 많은데, 그 자왈이라고 한 것을 고증을 해보면 그 자왈 내용이 이전에 공자가 말하기 전, 태어나기 전부터도 내려오던 말들이 많이 있거든. 그것은 이제 후세의 제자들이 내려오는 말에다가 공자님이 했다고 붙여서 권위를 높인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가려내는 거지.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사상과 공자 사상이 이제 일치하지만 공자님 말씀과 아닌 말씀, 그 다음에 공자님 말씀도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온 것도 아닌 주의가 지어낸 말, 이런 걸 고정적으로 솎아내고, 주의가 잘못 파악한 거, 공자 말이 아닌데 공자 말로 안 거, 이런 것들을 입증해내요. 주의의 권위가, 성리대전의 권위가 확 무너져 버리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의의 그 학문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그 증거들을 오히려 잘 가려내고, 그래가지고 그가 기초했던 또는 그가 말했던 말에 그 밑바닥 파운데이션을 붕괴시켜 버리는 식으로 성리학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한학파라는 게 생기는데, 한학파는 한나라 시대의 유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유학으로 돌아가는, 그걸 한학이라고 그래. 한학파 유학. 그러니까 한학파 유학은 원래 있었지만 그걸 중흥 부흥시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마테오 리치야. 오히려 마테오 리치는 성리학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것처럼 쿠플레는 그 마테오 리치 제자지, 성리학과 유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입장에 섰고, 성리학은 무신론자고 공자는 유신론자로 해가지고, 유신론자니까 공자님은 괜찮아, 숭배해야 될 뿐이고 이놈들은 나쁜 놈들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거든.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 자신의 논리가, 그러니까 공자의 경전 그 자체를 중시하는,
성리학자나 주의의 해석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쿠플레와 기타 여기서 번역된 경전은 뒤에 번역문을 보면은 대단히 주의의 주석에 말려든 그리고 몰래 갖다 쓰는 측면이 많아서 오역 내지는 왜곡 번역이 극심하고 또 카톨릭 논리를 갖다가 또 집어넣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전이 많이 손상됐다. 그 뜻이. 근데도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사상이 전개되니까 서양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논점이야. 과연 인간의 본성적인 하느님의 의존하지 않고도 도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본성도덕론이 제대로 전해지는 건지. 두 번째는 역성혁명론, 혁명이론, 왕을 백성이 타도할 수 있다는 거,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악정과 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악정을 펴는 자는 폭군으로 보고 그걸 타도할 수 있는 논리를 이들이 배울 수 있었는지 이 번역문을 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나머지 여기 처음부터 좌절당하는 걸로는 공자의 관용사상이 이들에게 전해졌는지. 그런데 이건 관용사상은 초장부터 차단해버려요, 얘네들이. 카톨릭은 완전히 불관용 종교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것에 맞서 있는 개신교, 청교도도 못지않게, 카톨릭 못지않게 또는 카톨릭보다 더 심하게 불관용적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공자의 관용론은 남의 이단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관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제한적이라는 말은 공자 철학을 탄압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그들로 사상까지도 봐주는 거예요. 왜 봐줘야 되지? 그런 사상을? 가령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하려고 하는 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봐줘야 돼. 왜 봐줘야 돼?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말하고 관용을 말한단 말이야. 근데 정치 사상이니까 종교적 관용, 모든 사상의 관용, 사상적 관용, 양심의 자유 다 우리 헌법에 다 보장되어 있지. 근데 공산주의자가 아주 양심으로 확신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주장해. 그 새끼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야? 유진이 쳐넣어야 돼? 공자의 사상에 따르면 공자 사상을 탄압해서 공자는 관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쉽게 풀면 오늘날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해야 되냐고 안 해야 되냐고. 하면 안 돼. 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하면 안 돼? 응? 신념의 자유에 의해서 처벌하는 여호와 증인은 군대 안 간다고 그러면 감옥에 쳐넣어야 돼? 위헌 판결이 났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길게 하든지 그들이 1년 더. 그러고도 그 무기 연습 못 오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로 프리 초이스는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양심의 문제니까. 자, 그렇게 거기다 대고 똑같이 겹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정리가 안 돼? 동서독간에 서독은 공산당을 인정을 했어요. 데카페를. 그 이전은 카페드라고 있었는데 코무니스tische 파르타이 도이칠란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독일 공산당이야. 근데 데카페도 도이체 코무니스트 파르타이야. 도로 독일 공산당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데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카페드는 이번에 우리가 통진당 해산시키듯이 해산시킨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비판과 자성을 하게 돼 서독 정부가. 근데 결국은 이제 10년 뒤에 그들이 지하당이 돼버렸잖아. 그걸 탄압을 하니까 지하당에 있는 그 공산당 당수를 불러다가 다시 당을 만들어라고 그래. 공식적으로. 그 대신 카페데라는 당명은 못 쓴다. 그건 법에 의해서 사법적으로 처리돼 버렸잖아. 같은 뜻을 하든 말든 다른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해라. 그래갖고 대카페라고 해서 뭐 눈 가리고 아웅인데 통일될 때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통진당 해산은 잘한 거예요, 묻은 거예요? 통진당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거나 신봉하지도 않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신봉했고 중립파 통일 방안을 강령으로 내걸었어요. 두 개 다 강령에 박았지. 근데 해산은 잘했어, 못했어? 못했어? 쉬운 질문은 아니야. 너희들 머리로는 못 풀어 이거. 공자가 카톨릭처럼 모든 종교를 불용하고 또 이 심지어 성리학도 이렇게 막 차별하고 또 나중에는 공자는 유신론자라고 그래서 봐주려고 마테오 리치와 그 적응주의 예수회는 그랬는데 로마 교황청은 이단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적응주의 선교는 이단 방법으로 예수회를 철수시키게 된다고 그 청나라에서 불관용으로 그대로 간 거죠, 걔네들은. 근데 중국은 왜 강희제나 이런 사람들이 허용을 하고 또 특혜까지 줘요. 선교 활동을 자유와 특혜까지 지원도 해주고. 왜냐하면 성당도 지어주니까 북경에다가. 그 지금도 남아있어, 그 성당은. 심지어는 나중에 그들이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올 때도 옹정제가 적응주의를 수용하면 선교 활동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 말을 하지. 마카오까지 가갖고 고민을 해서 반성하면 두르고 아니면 두르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니까 완전 탄압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일단 강희제의 입장에서, 강희제는 공자님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철학에 왜 그걸 봐주느냐? 원래 이제 백년교나 황건적, 홍건적은 종교단체인데 무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카톨릭은 무기를 들고 나라를 전복하려는 자들은 아니고 다만 다른 사람의 신념을 이단으로 몰아서 박해 학대하는 그런 불관용 종교인데 첫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그런 불관용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이 약할 때는 불관용이 배격하거나 배척할 힘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커질 때까지는 놔둬도 상관이 없지. 적당히 커졌을 때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문제 삼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커질 때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다고, 소요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세월은 관용해도 상관이 없어, 그 불관용 종교조차도.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단을 그렇게 극력 탄압하는 그런 불관용 종교라 하더라도 다른 많은 신념들이 자유롭게 백화제방하고 있는 마당에 그들과 아무래도 논변으로 충돌하든 뭘 어떻게 정서적으로 충돌하든 간에 계속 컨플릭트가 있겠지. 그 다음은 컨플릭트를 피해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보통 심리 아니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기들의 논리도 자꾸 다듬게 된다고. 충돌이 적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다듬어진단 말이야. 돌멩이가 모래에 쓸려갖고 반들반들 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달 수 있다. 그러니까 조탁될 수 있다. 에? 그 예리한 그러한 불관용적인 종교도 다른 많은 종교들 사이에서 선교를 하도록 자유를 주면 다른 것과 경쟁하는 것 속에서 자기가 더 선한 종교라고 해야 될 게 아니야? 자꾸 그 처음에는 감추겠지, 그 마각을. 마각을 오래 감추면 달아져 버려, 못 써. 그 아무리 날카로운 그 발톱도 너무 안 쓰면 빠져버리듯이.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 될 수 있으면 그때까지는 관용해도 되는 거지. 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해서 그들을 초장부터 탄압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탄력적이지 못한 정치라고. 그치? 정사가. 그리고 두 가지 실천적인 이유에서 불관용 종교가 실제로 불관용 정책을 쓸 수 있으려면 중국 전역을 장악해야 되겠지? 그 로마 교황의 이탈리아 장악처럼. 그런 건 강희제는 불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준 건데, 문제는 강희제 마음대로 안 돼. 너무 이놈들이 불관용을 하다 보니까 막
동네마다에서 충돌한단 말이에요.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들을 추방하라는 상소문이 중국 전역에서 한국으로 빗발쳐요. 할 수 없이 이제 공정제가 그런 조치를 취한 거고, 왜 사전에 미국 백성들하고 마찰을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정부 입장에서 그걸 탄압하려는 것은 시발자가 정부가 아니라고, 그 중국 백성이지. 백성과 충돌을 그들은 먼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걸 봐주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초장부터 너희들은 헌법을 위배하는 놈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실은 그들이 강령을 써놓으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것들이 암약하는 경향이 있잖아. 지하 생활 같은 거, 지하 활동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은큼하게 써요. 그 근우기처럼. 그냥 그걸 명문상으로는 그들을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부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목적범이라는 걸 집어넣어도 그 목적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어야 돼. 쬐매는 것들이 몇 명 모여갖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기로 결사를 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 있어? 응?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냐 이 말이야. 우리 헌법을 타도할 만큼 강력하지 않으면 웃기는 것인 거지, 한마디로. 막걸리 먹고 김일성 찬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술 깨면 잊어버려갖고 뭔 소리야, 잊어버렸나. 옛날에 그런 놈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아요.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뚜렷하게 분명히 실효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통진당은 두 개가 타당한 걸로 해서 해산이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원래는 해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성이 있었다고. 종북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법리가 이제 종북성이 있으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만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안 걸려요. 그 두 가지가 확실하면 그건 우리나라 헌법에 반란죄 거기 들어가지 국가보안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또는 외부 국가 반국가 단체와 연결되고 스스로 반국가 단체를 구성한 죄니까 걔네들은 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고, 돈 받으면 더 잘 걸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수용했으면, 그쪽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했으면 북한은 우리 남한 정부를, 남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나라잖아요. 반국가 단체지.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건 걸리는 거야, 국가보안법에. 그리고 이승만 학당 만들어가지고 친일파 활동하는 놈들이 있지, 아베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건 전부 다 국가보안법 대상인데 무식한 검찰 새끼들이 잡지를 않고 있는 거라고. 국가보안법 원래 태생은 생겨나기는 북한을 향해서 생겨난 거지만은 그게 계속 그 사이에 개정되고 그래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오는 반국가 세력을 다 잡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옛날에 그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 있지, 부모가 불고지죄를 처벌하게 돼 있거든. 거기서 알고도 그걸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부모나 친척 또는 친구, 벗들이 안 해도 처벌한다고 돼서 그게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 그건 다 없앴어요.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걸 알고도 그걸 집행하지 않잖아. 그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걸 잡아들이지 않으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국가보안법상의 처벌보다 그걸로 인해서 그 위반한 놈 처벌하는 것은 대체로 5년 이하거든. 그 잡지 않은 놈이 더 걸려. 그 더 세게.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범법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소지도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북쪽을 향해서만 그게 작동하는 걸로 착각하는 검찰놈들이 무식한 새끼들이지. 남쪽을 향해서 작동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막 미국을 향해서 작동해야 되고. 미국은 우리하고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그 비밀을 우리한테 빼주다가 간첩으로 해갖고 종신형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 그 아들이, 그 동생이 김성곤 의원인데 이번에 강남구에서 태영하고 붙었고 떨어진 사람이 그 동생이야. 그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애국자가 한국에서 애국자인데 그 사람 거기선 완전히 반역자잖아요. 미국의 반역자.
로버트 킴인가 그러거든요. 그 사람.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종신형 받아버렸는데 길이 없잖아요. 만나볼 길도 없고 뭐 나오면 뭐 그 사람한테 한국에 베풀어줄 길도 없으니까 그 동생한테 국회의원 공천을 해줘서 오랫동안 했지. 이번에 떨어진 거야. 여러 차례 했는데 순천에서 이렇게 계속해요. 근데 이제 종북성은 이미 북한의 반국가 단체와 국가보안법은 첫 번째 반국가 단체와 그게 연결돼 있어야 돼. 네? 근데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되어 있다고. 근데 그게 일본의 반국가 일본에 있는 단체인데 우리한테 반국가 단체는 일본회의라는 조직이라고. 근데 거기하고 하는 소리 똑같이 해요. 이영훈 등이 이 나쁜 놈들이 우리 학교에 여기 경제학과도 한 놈 있지. 그 새끼 지금 나를 거기다 이승만 악당에서 막 황태영 교수 욕하고 있어. 난 여기다 욕을 해야지. 어? 근데 문제는 그러면 종북성을 통진당이 있었느냐? 그 문제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의견이 일치가 안 됐는데 이제 다수결로 해서 이제 해산이 되는데 거기서 한의원인가 하는 그런 재판관이 유연성이 없다고 소수 의견을 내요. 그 사람과 하나 더 있어 2명인가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의 논리를 보면 강령 어디를 봐도 그 북한을 추정하는 게 없고 또 그대로 조직도 그렇고 그들의 뭐 RO라는 거 레보루셔너리 오거나이제이션도 실효성이 없는 사실 뭐 그거 지들 모여서 연습하고 그러는 거 혁명 봉기하자는 연습하는데 그것 갖고 대한민국을 전복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랬는데 근데 국가보안법은 목적성은 단단히 봐요. 근데 실효성은 별로 중시하지 않아. 미수도 처벌하니까 그거는 하려다가 말아도 처벌해. 하려다가 마는데 힘이 없어서 또는 무서워서 안 하지 그래도 처벌한다고. 미수범도 처벌한단 말이야. 살인죄도 다 미수범을 처벌하지. 그런 게 상당히 세게 돼 있어서 종북성이 여기서 가장 큰 문제야. 북한의 반국가 단체를 추정한 그 측면 그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보내서 지령을 받고 움직이지 그러면 간첩죄로 처벌하면 돼요. 국가보안법 사안이 아니야. 근데 자발적으로 추정하는 놈을 처벌할 길이 없잖아. 그런 그 간첩죄로는 지령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 통진당은 그러면 이게 분단된 국가에서 그 처벌 안 하면은 나라가 존립하기 힘들지.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광화문 한복판에서 중국 공산당 만세를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만세를 불러도 한국 국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어? 근데 수십만 명만 김정은 만세를 불러버리잖아. 이 광화문에서 흔들려. 왜냐면 같은 나라기 때문에 같은 동포라. 어? 우리는 여기 있어서 마음만 바꾸면 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북한 사람도 그 안에서 남한을 향해서 마음만 바꾸면 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게 한 민족 내에서 벌어지는 정통성 싸움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이민족과 어떤 사상적으로 내통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민족 간에 남북 간에 내통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특별한 법이 필요했던 거야. 이건 반공법이 아니에요. 북한이 사회주의를 버리더라도 결국 둘 중에 하나의 한반도 정통성은 민족 정통성은 싸워야 되는 문제지. 옛날 그러니까 삼국시대 나눠졌을 때나 똑같아. 근데 백제놈이 앉아서 저기 전주에 앉아갖고는 계속 신라왕 찬양해. 그거는 백제가 남을 하겠냐 그게? 어? 그만큼 없어지는 거지 백제가. 그놈이 한 놈이면 한 놈만큼 없어지고 이놈이 10,000명이면 10,000놈만큼 없어지는 거야. 10,000명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면 그 땅만큼 없어지는 거고. 또 신라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경유로에 앉아서 맨날 술 먹고 하는 소리가 백제 왕 무왕만 칭찬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서 나라가 없어지지 신라가. 그런 그 이데올로기가 비슷한 삼국도 그런 존립을 위한 정통성 싸움상 그 나름대로 그들을 처벌했을 거라고. 국가보안법이라는 형태는 안 갖췄어도 그때야말로 더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지. 그것을 잡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
민족 정통성의 남한 국가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아니든 이든 상관없어요. 뭐 나치즘이든 뭐든 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종북성이 문제인데 그것은 자발적인 종북성이야. 늘 자발적이지 않고 북에서 준 것을 지가 받아서 하수인으로서 하면 간첩죄라니까. 그건 국가보안법 사안이 아니에요. 간첩죄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어. 종북성.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종북성이 없다고 이제 그 한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대신 그건 이제 끝났고 헌법재판관이 그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잖아. 호선에 의해서. 근데 그 청문회에 누른 거야. 이제 그게 소장이 되냐 마냐 청문회지. 근데 그때는 양쪽 다 어디도 다 하나는 무조건 막으려고 그러고 하나는 무조건 시키려고 그러고 여야가 갈려가지고. 근데 지금처럼 압승을 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야. 국민의당 의원이 둘이 반대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찬성하면 되는 거야. 소장이. 근데 더불어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야. 그래서 통진당의 소수 의견을 문제 삼아가지고. 그 상관없다는 사람이 있고 소수 의견 문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내가 그때 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국민의당 사람들이 있어서 의원들 몇 명을 거기 있는 놈들한테 설명을 해줘라. 내가 이미 써놓은 글이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줘라. 거기서 강령에서 종북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발언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놈이라고. 헌법재판관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장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거기에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이 있는데 이건 북에서 내려온 말이고 중립화 통일 방안도 이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건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납북돼 가지고 말이 납북이지 사실상 거의 자발적인 월북 같은 납북을 당한 사람이 조소왕이거든. 거기서 남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통일위원회인가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이데올로기가 북한 노동당의 콧김 하에서 만들어진 게 진보적 민주주의고 중립화 통일 방안이야. 진보적 민주주의란 남한을 격하해가지고 보면서 북한 자기들 노동당은 사회주의란 말을 쓸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 그 수준에 못 오니까 기껏해야 진보적 민주주의가 맞아. 그 말 써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내려준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만들어진 개념이 진보적 민주주의야.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온다. 이렇게 된 거야. 남한은 이제 하급이니까 한 단계 아래니까. 그리고 이제 중립화 통일 방안은 양키 고홈 그러면 상당히 거친 말이잖아. 그 말을 부드럽게 한 말이야. 중립이라는 말은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소리야. 국제정치학적으로. 그러면 동맹국이 어디야? 미국이잖아. 미국과 동맹 단절을 한다는 소리야. 중립화 통일 방안이. 미국과 동맹을 단절한 뒤에 통일을 한다니까 적화 통일을 준비해주는, 아까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준비해주는, 적화를 준비해주는 말이듯이 이것도 중립화 통일 방안도 마찬가지로 적화 통일을, 무력 통일을 준비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게 조소왕과 그 그룹이 만든 거야. 노동당의 감독하에서. 그것을 썼으면 종북이에요. 근데 그게 북에서 온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이 무식한 새끼는 하면 안 되지. 나라 엎어먹을 놈이지 그거에. 재판관은 괜찮아. 왜? 여러 명 중에 하나니까 원오브 댐이잖아. 근데 소장은 영향력이 아무래도 크단 말이야. 말이 한 사람이지 네 사람 다섯 사람 할 수도 있지. 말이 교수가 투표 때 한 표지 뭐 술 먹을 때나 강의할 때나 맨 지소리만 해가지고 저거 비슷한 생각을 갖도록 많이 만들 영향력이 있잖아. 그러듯이 소장과 일반 재판관은 다르다면 소장은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술을 먹든 뭐 강서를 하든 간에. 그러지? 소장감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재판관 할 때 한 발언들 그 소수 의견 내용이 그렇게 무식해서 잘라라고 그랬어요.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으니까 의원 2명 갖다 놓고 이제 당에서 갈쳤지. 내 강의 듣는 애들은 당직자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의원들은 초선들이라 뭘 모르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잘라야 된다. 걔네들이 확신 있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쳐져 갖고 부표가 더 많았지. 자, 그런 경우는 이제 국가보안법에 적용돼서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그 종북성을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타 나머지는 종북적이지 않은 공산주의자나 또는 공산주의 지향적인 저는 정의당 같은 것은 그냥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유민주주의는 자기들과 적대적으로 다른 의견도 자유롭게 해줘야만 자유로운 민주주의거든. 그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첫째, 힘이 약할 때는 그 질서를 어기지 못해요. 그 다음에 막 경쟁하다 보면 지들도 젠틀맨인 양 막 다듬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다듬어질 기회를 줘야 된다. 초탁될 기회를 줘야 되고 다듬어질 수 있고,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보면 그러다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실제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옛날같이 프리벤티브 데모크라시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공산주의를 미리 막아버리는 거, 그게 이제 반공주의 시대의 그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그 아까 독일 공산당을 불법화했던 거란 말이야. 예? 근데 독일과 우리하고 차이는 동서독과는 총 한 방 쏜 적이 없어. 우리는 전쟁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불가피하게 강하게 존재하는 거고, 그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아까 간첩죄나 그때 반역죄, 반란죄 이런 걸로 처벌해도 충분히 서독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거든. 근데 우리는 전쟁이라는 걸 겪은 전쟁 체제지. 지금도 법적으로는 국제법상 전쟁 상태야. 전쟁은 사실상의 전쟁과 법적인 전쟁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네, 법적인 전쟁은 벨로 인 유스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다. 휴전은 총만 안 쏘고 있다는 뜻이지 전체적으로는 전쟁 상태라고. 그래서 제주도와 우리 육지 사이에 북한 배가 못 지나가. 이미 봉쇄되어 있다고. 전쟁 봉쇄 상태에 있어. 2번 지나갔다가 옛날에 DJ 때 지나갔다가 절대 지금 못 지나게 막아버렸는데, 그 시기 김일성 항로라고 하면서 막 지나가 버린 거. 거기를 DJ를 떠보려고 그런 것 같아. 강력하게 항의하고 3번째 지나가면 침몰시킨다고. 그 다음에 또 못 지나가. 제주도를 돌아가면 또 기름을 엄청나게 먹는가 봐 이게 다. 응? 이렇게 함흥에서 출발한 배가 그냥 이렇게 가보면 좀 싼데 제주도 바깥으로 해가지고 가려면 꽤나 비싼가 봐. 기름이 맞는단 말이야. 전쟁 상태에 있고, 사실상의 전쟁 상태는 실제로 총 쏘고 싸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사실상의 전쟁 상태. 대체로는 전쟁은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냥 법적인 전쟁 상태가 아니고도 전쟁을 하는 경우는 많아요. 게릴라전으로 많이 붙는 경우, 월남 베트콩과 미군 간의 전쟁은 베트콩은 선전포고 한 적이 없어. 서로 간에 그냥 전쟁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놈들 침공부터 해놓고 3일 뒤에 선전포고면 법적으로는 3일 뒤부터 전쟁 상태고, 이미 사실상으로는 3일 전부터 전쟁 상태고,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길어진 70년 이상 사실상의 전쟁은 종식되고 법적으로는 70년 이상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이건 대단히 역사상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래서 이걸 정지시키는 걸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강화조약을 맺자는 게 이제 남북 간의 현안이지. 현재 현안. 이 말을 왜 하느냐. 동서독 간에 이제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보다는 좀 쉬웠는데, 계속 그렇게 공산당을 용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동서독 간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통일 국면이 왔잖아요. 그때 서독이 그 공산당에게 주었던, 베풀었던 관용이 이제 강력한 효과로 작동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무혈 통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그 당시에 내가 거기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한겨레신문 통신원으로
공산당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는 공산당이 이제 사회주의 통일당인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하루 종일 오고 막 밤 돼도 결론이 안 냈어. 난 보도를 못 하고 있고 기사를 못 쓰지. 새벽에 나왔는데 이제 통일 선거를 받아들인다. 10월 3일이었는데 그때 89년 10월 3일. 그건 뭐 압도적으로 그 통일하자는 식의 그러니까 통일 선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통일을 놓고 물어본 게 아니라 동서독의 정당들이 다 출마해가지고 동서독이 그런 통합적인 선거를 해서 많이 만약에 얻어버리잖아. 이 김인연하고 3인당이 서독에 그러면은 동독은 유지가 안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선거를 치르는데 그거 받아들이면 SED라고 하는 사회주의 통일당은 거의 짜부러들어서 존재가 가치가 없어진 뻔한데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뭔 예를 드냐. 우리가 재기할 기회가 없지도 않다. 서독이라는 나라가 4, 50년 동안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기들 공산당은 이 통진당처럼 북으로부터 한 푼도 안 받은 게 아니라 사회주의 통일당이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가령 뭐 자그마한 광고 하나 내놓고는 사회주의 통일당 구호 광고 내놓고는 그 광고비로 부당거래지 엄청나게 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면 걸리니까 이 거래한 걸로 동서독 정당 간에 뭐 잡지 간에 거래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니까 그걸 주시만 하고 있었지 간섭을 안 했어요. 그 서독 정보부가 압슈름 오르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보기만 하고 간섭하지 않았어. 다 기록은 해놨지. 그런 거 보니까 아무튼 그 자기들이 통일을 받아들여도 자기들을 압살하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그냥 여기서 약간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든 거야. 다수가 정치국은 다수가 그 통일 선거를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PDS라는 당 이름으로 PDS 파르타이 도이칠란트 어떻게 들어? S 소циалис무스 그 PDS라는 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선거를 치러서 폭삭 망하지. 2%도 못 받았으니까 2% 정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공산당이 또 진출 못하면 안 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5%를 넘어야 의석을 배정받게 기존 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1점 몇 프로인가로 낮춰요. 2% 받았으니까 진출은 해. 근데 몇 명 되지 않지 국회의원이. 7, 8명인가 그래. 근데 아무튼 관용을 계속 그런 정치적 관용을 한 효과가 통일 국면에 나타나는 거야. 총 한 방 안 쏘고 통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 우리가 총 한 방 안 쏘고 통일을 이루려면 진보적인 정당이든 뭐 공산주의를 걸든 사회주의를 걸든 그 당들을 유지를 계속 시켜야 된다. 다만 종북은 안 돼요. 왜냐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니까. 우리는 총 들고 싸웠던 남북이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잖아요. 왜? 그 당시에 부상당한 상해군인도 지금도 살아있고 또 아버지가 죽은 사람도 있고 소위 빨갱이들한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는 못할망정 고춧가루 풀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유지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번에 무슨 더불어의 유성정당 그놈들이 몇 놈 되고 나더니 뭐 기고만장해갖고 국가보안법도 손봐야 된다, 없애야 된다 막 그러고 있지 지금. 그런 게 오바인 거야, 오바. 뭐가 뭐 그게 반공법인 줄 알고 전혀 반공법 아니야. 옛날에 반공법이 있었어. 출신은 반공법 출신이지만은 그걸 이데올로기로 탄압하는 것이 이 관용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바꿨던 거거든. 이데올로기를 탄압하면 낡아버릴 수가 있어. 북한이 공산주의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했지? 그럼 북한하고는 화해해야 되겠네. 그런 건 아니지. 이데올로기는 부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세게 강조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잊어버리려고 할 때도 있고 공산주의란 말 북한에서는 들어보기도 힘들어요. 사회주의는 쓰는데 공산주의는 없어. 옛날에는 많이 했지.
기와집에 고깃국 잎밥 먹으면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삼청동에서 쌀밥 보고 고깃국 먹고 있으면 공산주의야. 거기 기와집 맞지? 예, 그런 소리 하다가 싹 없어졌어 지금은. 남한은 그 이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산주의를 넘어서 살고 있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스스로 그걸 없애버려다. 사회주의라는 말은 쓰던 말이니까 쓰긴 쓰는데. 그런데 이 내가 세 번째 중시하는 게 관용이라고 그랬지. 공자 철학 안에서 그걸 싹 처음부터 잘라버려 얘네들이. 한번 보라고 읽어봐봐. 적응주의 선교론의 탄생 배경. 이 예비론의 일부 서두에서 쿠플레는 예수의 선교사들의 적응주의 선교 정책의 기원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중국에서 종교활동, 외적 식전 봉행, 전례 등을 통해 복음을 알리려고 노력하기도 했으나 우리의 희망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종교가 멸시당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 즉 우리의 노력의 값어치에 더 걸맞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이 말 중요해. 중국인들 사이에서 종교가 경시된다, 멸시된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접근하면 중국인들은 설득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자꾸 귀찮게 하는 사람이 되니까. 상당히 철학적이면 또 모르겠어. 그러면 철학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자기들이. 이왕이면은 이들이 좋아하는 철학을 갖춰서 어프로치 하려다 보니까 이건 적응주의적 방법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우리 유진이한테는 종교가 중요한가? 죽고 사는 문제야?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몇 순위야? 어? 몇 순위냐고? 순위권은 아니에요. 순위권이 안 들어있어? 순위에 안 들어있어? 이렇다니까. 경시된다, 멸시된다. 뭐 영어 단어는 한다는데 라틴어도 그렇고 경시나 멸시나 같은 말이야. 이 라틴어에서는 영어도 그렇지. 근데 니들이 볼 때는 멸시당한다고 느낀 거야. 경시보다는 멸시. 자, 우리의 수도승과 아주 유사한 사람들, 이 생활 방식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흔히 그들을 중이라고 부른다. 번째라고 그러는데 독일말로도 번째라고 그래요. 중을 높여주는 말은 아니야. 스님이라는 말은 아니고 중 그냥. 그리고 이제 독일말 현대말로 번째라고 그러면은 꼰대. 우리 구어 독일말로 우리가 꼰대라고 그러지 속어로. 그래서 그 자기 선생님이나 자기 아버지 뭐 되게 옛날 이야기 자꾸 해다 보면 번째라고 그래. 꼰대. 또는 당에서 자꾸 무슨 그런 노선 이야기 하고 막 그러면 꼰대라고 그러고. 번째. 뭐가 유사하냐? 일단 독신 생활을 하는 게 유사하잖아. 스님하고 자기들하고. 그 다음에 염주 돌리는 게 유사하단 말이야. 응? 그리고 계속 그 수도하는 거 유사하니까 경쟁자야 사실. 그런데 이 중들이 중국에서 대접받는 게 형편이었거든. 그럼 자기도 잘못하면 그렇게 자기들도 그럴 수가 있잖아.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 하려면 중들이 모르는 걸 하나 알아야 되겠는데 유교를 알아야 되겠는데 공자님 철학을 그러다 보니까 공자 철학이 자꾸 말려들어서 나중에 공자님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다는 산까지 가버려. 자기들 말로는 그만 못하는데 맘먹는다고 그래. 맘먹는다. 유럽에서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이게 높은가? 더? 그러고 실제로 읽어보니까 훨씬 더 높거든. 공자님이 수준이 한 수 위란 말이야. 공자가 뭐라고 그래? 아니 예수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영어로는 에니미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싸우는 군인이 적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또라이지. 근데 공자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이게 이 신부들하고 수도성이 비슷한 게 있다 이 말이야. 애 비슷해 올라가면은 원래 원시 기독교는 별로 그러한 성례 같은 거, 전식, 의식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폼을 잡아야 되니까 주로 힌두교와 불교로부터
그런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유사한 게 있는 거야. 염주 돌리는 거, 수도하는 거, 결혼하지 않 독신으로 사는 거 똑같아진 거야. 거창하게 음악 나오고 막 그런 거. 우리 찬불가 나오지. 우리 학교에서도. 응? 똑같이. 자, 읽어봐. 는 더 엄격하고 더 성스러운 생활 방식을 공개적으로 준수하더라도 명예로운 대접을 거의 받지 못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밑바닥 출신들이고 그들은 지금 중들은 그 말이야. 배우지 못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고장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들의 외양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도 악명 높았다. 자,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의 외양을 갖추지 못하는 말은 그런 신사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말로 신사, 영국말로 젠틀맨이 아니라 그러려면은 유교적 교양을 갖춰야 된다고. 그 유교적 교양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악명이 높은 거야. 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번째들도 이 카톨릭들이 들어와서 신부들이 이러고 다니니까 자기들도 유교 경제를 읽어요. 그리고 우리 저 스님들, 우리 동국대 관련된 스님들 중에도 공자 잘하는 사람들 많아. 사주도 잘 보고. 왜? 백성들하고 접하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또는 원래는 유학을 하다가 입사하는 경우도 많고. 두 개가 모순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용이 두 개를 막 같이 하는 경우 있다. 자. 우리가 사적 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은 중국인들 사이에는 몇몇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의 일과 계획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나서 그들은 자신이 깨달은 대로 우리가 그들의 선비 부류에 직접 끼어들었을 때 영예롭게 느꼈다. 우리가 글과 학문을 많이 읽은 사람임을 전제로 외적으로 가혹한 헌신 방식을 준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조언했다. 그러니까 중들처럼 뭐 너무 그 가혹한 방식의 도덕적이고 뭐 군대 같은 그런 생활 방식을 하면 백성들이 멀리할 것이다. 중들도 산에 가서 막 너무 오랫동안 고행 같은 거 막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이 선비불에 끼어 있는 걸로 그 자기들을 봐주고 그 영예로 자기들을 만나는 영예롭게 느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배웠단 말이야. 지금 한문도 배우고 유교 경전도 많이 배우고 번역 중에 있었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몇 마디씩 문자를 쓰니까 좋아가지고 중국 선비들이 이들을 선비로 대우해주고 그 만나는 걸 영예롭게 여긴 거예요. 자기들도 더 많이 배워서 이들에게 대우를 받고자 대우를 받아야만 어떻게 그 포교를 하지. 무시당하는 사람이 포교할 수 있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저 작은 성직자, 중들이 준수하는 척하는 금욕적 생활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면 충분하며 심지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이런 식으로만 우리의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또한 지방의 치자들과 신사들의 구성원들 자체를 설득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 다음 그들은 일정한 파렴치한 불안당들, 특히 경멸스러운 땡중들의 건방진 언동이 외국 여행자들을 괴롭히는 고통과 모욕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북돋았다. 일본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 카톨릭 선교사들의 경쟁자는 중들이었어요. 근데 보통 중들은 이제 논변으로 교리 논쟁으로 이제 막 대들었는데 땡중들 만나면 얻어 터지지 잘못 모욕당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다고 그들을 괴롭힘 좀 당한다고 의기소침해지지 말아라. 어차피 그런 놈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해줬다는 소리 말을. 자. 최초의 예수회 신부들은
그들의 신앙에 상당한 보상이 없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런 고통과 모욕을 견뎌야 했었다. 이성과 경험이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일, 즉 중국 선비들과 더불어 선비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 남들을 설득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시간부터 쭉 우리는 그 선비들의 복장과 생활 양식을 채택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취하자마자 최하 지위에서 온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인 양 우리를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뒷받침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관리들은 보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화려한 수행원을 동반하고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특히 오만과 무지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들의 국경 바깥에서 온 것은 무엇이든 야만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외적 생활 방식과 우리와 절친한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선비들 사이에서 우리의 명성과 위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 지금 오만과 무지, 중국인들, 평민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외국인들 그러면 아주 깔보는 아주 야만적이라고 깔보는 오랑캐 있자 양이라고 보잖아요. 양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절망감을 많이 느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른 걸 느껴야 되는 게 문명은 오만하면 분발하지 않고 결국은 어려워지게 되고 이제 결국은 나는 동양 특히 극동이 서양과 1800년까지도 사실 앞서 있었거나 또는 좀 늦어져 1810년 20년까지도 균형에 딱 도달해 있었거든. 그리고 17세기와 18세기 중반까지는 월등히 앞서 있었고, 근데 이렇게 된 건 너무 오만해 가지고 서양에서 혹시 앞서 있는 거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예 몽땅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반 백성이 받아들여야 되지. 특히 황제는 받아들여서 수학을 배우고 그 안경을 만들게 해서 안경을 거꾸로 역수출하거든, 유럽으로. 그리고 돋보기, 졸보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역수출해요. 중국제가 더 좋았어, 네덜란드제보다. 스피노자가 안경알 닦고 먹고 살았다잖아. 대학 교수직을 못 얻어갖고. 근데 안경알 닦기였어. 그만큼 안경을 또 잘 만든 나라였다 이 말이야 거기가. 근데도 중국이 더 잘 만들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경이 서양에서 들어온지 아는데 우리가 서양으로 수출했었다. 종두법도 서양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서양으로 수출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서양에서 더 많이 개량이 됐겠지. 또 들어올 때는 종두법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를 갖고 그걸 하는 것을, 이단시 종두를 놓는 거, 천연두 놓는 것을 이단시 했는가를 보려면 로얄 워페어라는 영화를 보면 돼. 봤어? 네. 어떻게 봤어? 작년에 추천해 주셔서. 내가 보라고 해서 봤어? 그 사람 잘못 보면 그거 잘못 놓다가 막 권력이 흔들리려고 그러지. 너 진짜 해봤어? 물어보잖아. 해봤다고. 누구한테 했냐? 자기한테 했다고 그러지. 만약에 또 누구한테 했다고 그랬으면 또 죽을 뻔했는데 자기한테 했다니까 할 말을 못해. 왜냐면 왕의 아들이 그 천연두에 이제 들리는데 그 치료 방법으로 이제 그 백신을 놓으려고 그러거든. 네덜란드 왕실을 중심으로 네덜란드가 계몽과 근대화와 반근대의 싸움에 들어있지. 그 시점에. 근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야. 스토리는 대단히 복잡해. 왕의 왕비의 간통 사건과 그 막 얽혀가지고 그
개혁이 좌절되지? 통과된 법률이 1600 몇 개야. 근데 그 일기로 여왕이 결국은 추방당하거든. 그 귀양살이를 하는데 홀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외국이 슐레스비 홀스타인 지역은 지금은 독일 땅이 됐어요. 쫓겨나서. 근데 거기서 일기를 써서 나중에 자기 아들 딸에게 그걸 전해줘요. 거기서 딸은 그 개혁가와 난 딸이야. 스트레제만인가 그 개혁가와 난 딸이고, 근데 그 아버지가 안 죽여 딸을. 그리고 아들은 원래 이제 그 왕한테 난 거. 그 왕이 이게 새로 걔가 이제 왕이 돼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1600여 개의 법을 그대로 다시 복원해버려. 그러면서 덴마크가 이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나라가 돼서 지금 한 6만 달러 될걸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데 산업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야. 농업 자본주의 국가야. 이게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산업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그것도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그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이건 다 농업 자본주의 국가거든. 그지? 우리가 농업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농업도 전망이 없는 산업이 아니라 전망이 있는 산업이고, 또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쌀이 있어야지. 외국에서 수입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위기 상황에서. 이번에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월남이 지금 쌀 수출을 금지해버렸잖아. 산모작을 하는 나라인데 쌀 수출을 금지해서 세계가 쌀 시장에서 쌀값이 엄청나게 세계 시장에서 오를 거로 봤는데 한국은 남아 돌잖아. 쌀이 수입하지 않으니까 오르는 현상은 없더라고. 근데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은 걱정했지. 그걸로 아니면 투자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까 봐. 자, 읽어봐. 그러므로 백성들의 속담을 배우는 것에 대해 그들의 문헌을 읽는 것을 배워 우리의 이전 노력 위에 노력을 더 쏟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어를 말하는 것은 모두가 얘기하듯이 그것을 배우기가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배워본 말은 가장 세계에서 어려운 말은 히라버야. 중국어는 변화형이 없어요. 모든 나라 말은 변화형이 있는데 변화의 가장 까다로운 언어가 히라버야. 러시아가 6개 격이 우리는 보통 4개, 독일말 4개고 영어는 3격밖에 없잖아. 4격은 없잖아. 4격 없지. 근데 러시아 말은 6격이 있어요. 격이 6개야. 그보다 더 복잡해. 히라버는. 능란한 히라버를 한다는 건 뭐 평생 그것만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사투리도 엄청 많아. 에? 사투리도. 표준 아테네 말로 드라마라는 말이 없거든. 히라버 사투리에는 드라마가 있어. 우리가 쓰는 드라마라는 말이. 웃기지. 웬만큼 뭐 히라버 안다고 아냐? 그러면 안다고 내가 대답을 잘 못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안다고 대답을 못해. 라틴어처럼 깔끔하지 않아요. 변화가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 근데 히라버 안에는 불교 용어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팔렌 게네시스 윤회거든. 니시스 정화, 카타르시스 정화. 카타르시스란 말은 알지? 니시스는 몰라도. 니시스는 해탈한다는 소리예요. 카타르시스와 좀 다르지. 카타르시스는 어떤 감정만 맑아지는 건데 니시스는 해탈이니까 부처님 되는 거예요. 플라톤의 대화록 책 한 제목도 니시스가 있어요. 물론 두꺼운 책은 아닌데.
중국어를 기억하는 어떤 이든 6살부터 시작해 한자를 배우며 평생을 보낼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알 수 없을 정도로 한자가 많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40만 자 정도 되는데 한자가 그 평생 공부를 못 한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못 한다는 말은 과장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영어 단어가 한 40만 자 되거든. 40만 자 정도 거의 다 안다고 봐야지, 영어 쓰는 사람들이, 학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 없지. 대부분 일상 영어는 800자 800단어 정도 알면 나머지 수거로 연결시켜서 충분히 다 표현하고, 5, 6천 자 정도 알면, 5, 6천 단어 알면은 단어 조립하는 거나 한자 그 부수 조립하는 거 같은 작업이라고. 사실 5, 6천 자 알면은 5, 6천 단어 아는 거나 똑같아서 5, 6천 단어로 상당히 수준 높은 논문을 작성할 수가 있다고. 나는 비교를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봐. 중국은 쓸데없이 이런 말들 들어가지고 저렇게 간화자체 만드는 통에 옛날과 전통이 단절되게 되고, 지금 아이들은 옛날 그대로 문화재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서들을 또 서적들을 못 읽는 사태가 벌어졌어. 내가 이런 사실을 감추고 싶지 않을지라도 5, 6천 자의 한자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알게 된 사람은 중국인이 도덕, 통치, 사회, 역사에 관해 쓴 책들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으로서도 우리와 중국인 간에 논쟁된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편하게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쿠플레는 적응주의 선교 정책의 탄생 과정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마테우 리치의 적응주의 선교 정책이 원래 중국인 명사들의 조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한자 수가 너무 많아서 마냥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5, 6천 글자만 알면 웬만한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이때는 아직 한자의 뛰어난 측면, 어떤 라틴어나 그 알파벳으로 쓰여지는 모든 유럽의 글자보다 뛰어난 측면을 이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글이 한자와 같은 자 딱 하나는 조립식이라는 거야. 가나 뭐 해서 간자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거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 그것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면 가로 세로로도 글을 쓸 수 있고 이게 이 세월호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형적으로도 종적으로도 글을 다 쓸 수 있어서 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중 불교사 연구 이렇게 세워서도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좁기 때문에 옆으로 늘어 빼지질 않고 조립되니까 하나의 한자가 발음 한자가 간단해요. 면을 많이 안 찾아요. 이제 이게 현대 문명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이번에 이제 기생충이 영어로 그게 이제 자막이 붙어갖고 그들이 본 이제 최초의 세계적인 영화잖아. 이 미국 놈들이 못 읽는 거야. 너무 좌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자막으로 된 영화를 보지 않았어? 우리 중국인만 잘 보는 거야. 왜? 짧은 칸 안에 그게 다 자막이 들어오거든. 영어처럼 저쪽으로 막 늘어 빼지지 않는단 말이야. 머리를 막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한자도 몇 자만 써놓으면 다 통하거든. 이 자막으로 뭘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뭐지? 영어로도 나오고 자막이 나오는 거지. 그 더빙해버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한국 여자 남자가 이상한 말로 막 더빙해놓으면 재미없잖아. 그게. 근데 거기는 서양은 다 더빙한다고. 그럼 영화가 무슨 맛으로 그걸 봐. 한국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한국말이 나오고 밑에 독일말이 나오고 그래. 독일말로 해놓으면 다 못 따라 읽어. 장면 막 바뀌어버려 그냥. 이번에 그들이 처음으로 그걸 느끼면서 장벽을 느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인들은 두 개를 보는가 봤더니 글이 다른 거예요. 글이. 우리는 그냥 좁은데 조립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싹 몰아넣어서 할 수도 있고 옆에다가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옛날 자막 하단 자막이 아니어서 옛날 영화는 전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였어. 편한 데다가 넣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탁월한 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본어만 해도 거의 영어식이야. 영어서 옆으로 늘어 빼져가지고 너무 길어서, 자막이 길어서 더빙해 주로. 일본어도 이게 한자하고 우리 한글만 자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빠른 속도로 읽는다고. 그리고 이 설명은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 노선을 따르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서 공자 경전까지 읽고 번역하게 되었는지도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여기까지 딱 읽다 보면 그들이 중국어 공부하려고 공자 경전을 읽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들의 구실, 내세운 구실이 반절만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다른 반절은 공자를 배우고 싶어서 실은 그걸 교재로 삼은 거야. 물론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 공자도 배우고 싶고, 앞에서는 근데 중국어 배우려는 목적만 마치 인 것처럼 말을 했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끊어서 합시다.